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5 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교육 내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하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가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식, 기술, 태도 또는 지식, 기능, 가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 내용, 즉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어떤 것들에 대한 사실이나 어떤 것들을 설명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원리, 정의 등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읽기, 쓰기, 셈하기, 비판적 생각하기, 의사결정하기,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등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선악을 판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 익숙한 것은 무슨 과목, 무슨 단원, 무슨 과 이런 것들이 흔히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 이제 곧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2009든 2015든 똑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체제라고 함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과는 10개 교과가 10대 교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여기에는 기술 과정이 들어가죠.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영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화되어서 심화교과가 들어가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왔으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교과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는 한데, 이 교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교과는 학생들이 겪는 학습 경험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학습적인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교과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죠.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그것이 학습 경험이 아니라 학생이 갖추어야 되는 지식과 관련된 것이 교과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헐스트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 과학, 도덕적 지식이나 문학과 예술, 종교, 철학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개념을 넘어서 학문의 개념이
교과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학문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학문은 수업의 단위나 연구의 분야로 간주되죠.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해당하는 학문이라는 것은요, 대개 교과의 구성을 이루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어떤 탐구 대상, 그리고 주요 개념, 그 다음에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진리, 검증,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과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챕터 5에서는 크게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내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성취 기준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짧게 넘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보고, 교과는 다시 학습 경험, 지식, 학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건 뭘까요? 교육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교육 내용을 왜 선택해야 될까요? 교육 내용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르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 가르칠 내용들을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네, 교육 목표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모두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발달 수준도 고려해야 될 테고 시간과 장소의 그 제약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될 많은 내용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칠 내용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게 가르칠 내용을 선택해야 할 때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교육 내용 선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의 선정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이 원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는 원칙이나 법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 등을 골라내고 그것을 교과라는 그릇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어떤 내용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고 기능적이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별해야 되겠죠. 그것은 교육 과정의 관점에 따라서 아마 각기 다른 평가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학문적 합리주의자를 취하고 있는 사람, 사회 적응 재건주의 입장, 경험주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합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는 바로 타당성의 원리입니다.
타당하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표 달성에 적합하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선택한 내용이 과연 학습 목표에, 교육 목표에 적당한가, 이 목표를 이루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어떤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가를 시사해 주고요. 그 속에 어떤 지식이나 기능들이나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교육 내용이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와 무관하게 선택된다면 전혀 목적 없는 교육, 전혀 목표 없는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이들에게 사칙 연산을 가르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사칙 연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함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내용으로 선택한 것이 문장을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다면 전혀 맞지 않겠죠. 그래서 타당성의 원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원리는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확실성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으로 구성되는 교육 내용은 참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교육 내용이 참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판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또 미학적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내용을 선택할 때는 참인 내용, 거짓이 아닌 참인 내용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성의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학문을 토대로 교과를 만든다고 할 때는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베이지컬한 것들로 우리가 학문을 구성하고 교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통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본질적인 것,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사실이나 그런 개념이나 그런 원리나 그런 이론이나 그런 법칙을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리는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사회에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사회의 적응, 재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즉, 사회의 유지와 변혁에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원리는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교육 내용이 사람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어야지 바람직하게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학생이라고 하죠. 학생의 성장이나 자아 실현 또는 발달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흥미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흥미의 원리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선택된 내용이 학생의 흥미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게 되면
학습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학생들의 흥미는 자주 바뀝니다.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흥미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지켜가면서 또 중요성과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를 지켜가면서 흥미의 원리까지 함께 고려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학습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학습 가능성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선택된 교육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학습의 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하면 중하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중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면 우수한 학생들은 배울 내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 내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여건이나 학생들의 학생 여건이라고 써야 되겠죠. 학생의 여건이나 학생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그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짧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1번부터 7번까지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는 매우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 흥미의 원리, 그리고 학습 가능성의 원리까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성취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성취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 즉 수업이죠.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근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수업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기준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네, 이건 목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목표. 수업의 목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교육의 목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의미는 좀 다르지만 성취 기준은 목표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또는 성취해야 되는 그들의 지식, 기능, 태도, 이런 능력과 특성을 기록해 놓은 것,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성취 기준은 미국의 기준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아니, 목표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또 성취 기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는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성취 기준은 성취 기준 아래 성취 수준을 두고 있는데요. 성취 수준이 상이냐, 중이냐, 하이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하게 되고 개별화 수업이나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패스나 페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결국
학생이 수업을 받고 나서 또는 교육을 받고 나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부를 수 있냐면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성취 기준을 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수행 기준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할 수 있는가로부터 수행의 개념에서 역량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역량의 개념이 반영이 된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취 기준은 학습 성취 기준, 즉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성취 기준으로 불리었는데요. 이것은 교과별로 설정된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분석해서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시기의 성취 기준은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교육과정을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우리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와 성취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성취 수준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기준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취 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성취 기준에 아니요, 성취 수준이죠. 각 성취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가를 기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저는 여기서 상, 중, 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굳이 또 상중하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재에서도 171쪽에 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 기준 그리고 성취 수준을 나타낸 것을 표 5-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취 기준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을 모아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또다시 핵심 성취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붙여서 핵심 성취 기준이라고 부르죠. 이 핵심 성취 기준을 선정할 때는 학년 군별로 또 교과 군별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교육 내용에 충실한지, 그리고 수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해서 핵심 성취 기준들을 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은 여러분들이 혹시 임용고사를 칠 때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서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수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